안녕하세요. ASMR 법전낭독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07조부터 제322조까지에 관련된 판례 중에 비교적 최근에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선고된 판례들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 관련 첫 번째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 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갑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 라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 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명예훼손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유죄를 인정했고요. 반면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예, 다음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의 특성 및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심사에 관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 이런 걸 할 때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 또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판시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보도된 굉장히 유명한 사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갑은 일명 불임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체제 정복을 위한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체제 정복과 헌법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인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자, 재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공산주의자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한 갑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입장 표명에 해당하여 이를 갑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명예훼손이 아니다. 네, 다음 판례는 특히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그리고 판단 기준에 관해서 이제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은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 현장 방제실, 기계실, 관리사무실의 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징계 혐의 사실은 징계 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에 도모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이거 명예훼손 맞다, 유죄다 라고 본 거죠. 다음 판례입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나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공적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 행위를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다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 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한번 알아보고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그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한정 소극, 원칙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발언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발언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문제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그러한 표현이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 비판을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는지 사실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이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으로서 언론사 기자와 시민 등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 갑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자, 위 발언은 갑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혹제기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한 것으로서 대통령인 갑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하나 할게요.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까요? 맞습니다. 적극,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자, 이때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것도 적극이겠죠. 자, 어떤 취지인지 이해는 되지만 딱 와닿지는 않죠. 자, 구체적인 사안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년 4월 19일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골프장의 경기도우미인데 경기도우미들은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우미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 결정한 후 골프장 운영회사의 접수 직원인 공소외인에게 전달하고 위 회사 내부의 검토 보고를 거쳐 시행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요청서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자율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하였으니 골프장에 출입금지를 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절차에 따라 공소외인에게 전달되어 위 회사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을 통하여 위 회사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출입금지 처분을 요청하기 위하여 그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담당자인 공소외인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공연성을 부정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이 보기에도 무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공연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이 업무를 이제 담당하는 공소외인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거죠. 자, 같은 판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좀 다른 쟁점이 나오네요.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헌범인지 여부, 적극. 발언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의 유무, 적극. 둘 다 그렇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발언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연성, 즉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년 6월 18일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 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 설령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즉 대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유죄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또 판단 기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적극, 소극 한번 골라보세요. 이 경우에도 위법성은 조각됩니다. 적극.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의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의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네, 같은 판례가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모욕죄 관련되는 첫 번째 판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모욕적 표현이 담겨 있다고 해서 100% 모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떤지 한번 구체적인 사안을 보시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갑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사안입니다. 자, 어용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요. 앞잡이란 남의 사주를 받고 끈앞을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써 언제나 위 표현들이
지칭된 어떤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재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갑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용, 앞잡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안에서는 일반인이 다니는 도로변에다가 너무 오랫동안 현수막을 반복해서 이제 게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될 수 없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모욕죄 성립한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겁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방금 봤던 판례랑 좀 비교해 보세요. 자,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갑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란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자,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위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위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을 종합하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하죠, 기레기. 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인 표현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모욕죄가 되지는 않는 거죠.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 걸로 본 겁니다. 제314조 업무방해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업무방해죄 관련되는 첫 번째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과 의견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지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판례 볼 텐데요. 이건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 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판례인데 이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3자가 그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 업무방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당연히 성립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판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상권을 행사할 때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조력하는 제3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 방조죄의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자, 이 판례의 마지막 쟁점인데요. 이번에는 방조범 성립 관련되는 파트입니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그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 적극, 소극 골라보세요. 자, 소극입니다.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이죠. 자, 해운법령상 한국해운조합이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자, 출항 전에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할 선박운항관리자의 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타인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자, 선박운항관리자의 여객선에 대한 출항 정지 등 출항 관리 업무와 이러한 업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감독 업무는 위 업무의 후속 업무 또는 관련 업무로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다음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OX 퀴즈 형태로 질문을 드릴게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소극 골라보세요.
네, 적극입니다. 행위시법 적용되죠. 자,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이건 소극입니다. 다음,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 이것도 소극입니다. 다음 판례 하나 읽어볼게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상표법상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 소극.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구상표법상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 등록한 경우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인지 한번 볼게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년 7월 4일경부터 2014년 10월 29일경까지 피해 회사가 사용하기로 한 이 사건 서비스표를 먼저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위계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특허청 담당 공무원의 부지를 이용하여 출원, 등록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 출원을 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 출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 이유 통지나 제3자의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청 심사관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뒤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 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 사유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 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 사유 및 소명 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 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사실관계 보겠습니다. 피고인 갑을이 공모하여 피고인 갑은 병고등학교의 학생 정이 약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을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을은 이를 정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병학교에 제출하여 정으로 하여금 2010년도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했다는 거죠. 나름대로 성실한 어떤 심사를 해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속였다라는 거죠. 봉사활동 확인서를 또 발급을 했으니까요. 자, 업무방해에 관한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 당연히 적극이죠. 자, 구체적인 사실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갑은 을 주식회사와 토지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을 회사는 병에게 건물 철거 부분을 도급하였는데 갑과 을 회사 사이에 공사 진행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 회사와 병, 피고인 등은 철거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토지를 점유한 채 신축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공사 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서 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자, 병은 을 회사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 건물을 철거한 뒤 그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한 자로서 병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내세우는 위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유죄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다음 판례는 저작권법 위반이랑 업무방해가 같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일단 저작권법 위반 파트부터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이전에 공표가 됐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법 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공표의 문헌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같은 판례가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업무방해 관련 부분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거는 앞에서도 여러 번 했죠. 소극.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자, 이것도 앞에서 많이 봤던 건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 관련된 첫 번째 판례인데 굉장히 긴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 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해서 주거침입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자,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뭐죠?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 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같은 판례가 계속 이어집니다.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 침입자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연히 적극이죠.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입니다. 구체적인 판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 침입자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 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였는지 관점에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이다. 다음 판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 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 침입죄로 기소가 된 사안 관련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다수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고 또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근거가 좀 다른 별개 의견도 있고 막 의견이 나눠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내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헷갈리지 않도록 다수 의견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다수 의견은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봤습니다. 다수 의견의 논거 한번 보시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 관리 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한편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 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부재 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 관념화되며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재 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떤 사안이었는지 결론을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이 갑의 부재 중에 갑의 처, 을과 혼의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 을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 중인 갑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게 간통죄가 없어져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주거침입죄였을 텐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가정 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이고요. 그래서 다수 별개 반대 의견이 다 있었습니다. 헷갈리시지 않게 다수 의견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급,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이때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 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급. 다수 의견의 구체적인 판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공동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거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공동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 의무도 있다. 그것이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하에 공동주거 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공동거주자 각자가 상호 용인한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공동주거의 형태와 성질, 공동주거를 형성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항하여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 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긴 판시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뭐였는지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갑은 처 을과의 불화로 인해 을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피고인 병정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외출한 상태로 을의 동생인 무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 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병정에 대하여도 같은 법 위반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네, 다음 판례입니다. 이것도 결론을 정확하게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인지 여부, 적극, 그리고 그 실행의 착수 시기,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 비로소 착수했다라고 봅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우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자, 건조물 침입죄 보호법익과 성립 요건 살펴볼 거고요. 자,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소극 골라보세요. 적극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건조물 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 그러니까 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건조물 침입죄 성립하죠. 자, 이때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건 한정 적극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봐야겠죠. 구체적으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자치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개별 입주자 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서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를 의무가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단지 안의 주차장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설령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개별 입주자 등은 그 주차장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입주자 대표회의에 단지 안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이 개별 입주자 등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개정한 재규정의 내용, 주차장의 본래 사용 용도와 목적, 입주자 등 사이의 관계, 입주자 등과 외부인 사이의 관계,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출입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 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